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강신기 교수입니다.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 노년층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안정적인 월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를 꼽으라면 저는 은퇴를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 이후에 삶이 가장 길며 은퇴 준비를 잘 하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과 인생 후반의 행복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는 삶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은퇴 이전에는 우리가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은퇴 이전에는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산을 적립하는 데 관점을 두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위한 인출 전략에 관점을 두어야 됩니다. 은퇴 이전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관점을 두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관점을 두어야 됩니다. 이처럼 은퇴 이전과 은퇴 이후의 삶은 완전히 삶의 방식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직자와 은퇴자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매월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퇴직 또는 은퇴 이후 월급이 사라졌을 때 무상으로 국가에서 매월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따박따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면 아마도 생활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노후소득보장제도 하나인 바로 기초연금이 여러분들이 65세 이후에 매월 따박따박 생활비처럼 들어오는 무상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은 슬기로운 기초연금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강의를 나가서 많은 시니어들에게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바로 타조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조현상이란 타조가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가 무서워 머리를 땅에 쳐박고 나는 포식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아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조 현상이 타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다이어트나 아니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거나 노후 준비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서 1999년도에 전국민 연금으로 확대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층 퇴직연금은 과거 퇴직일시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도에 현재 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퇴직연금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1층과 2층만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개인에게 정부가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94년도에 도입되어서 전 국민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대신에 특수직종에 속하는 직종들이 직영연금으로 대신 가입합니다. 그 특수직종은 바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입니다. 이분들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직 우체국 연금으로 이분들은 1층과 2층을 대신하며 부족한 부분은 3층 개인연금으로 이분들은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3층 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완비된 것이 바로 2005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래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지만 저보다 앞선 우리 선배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분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도 영층보장제도로서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개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일정 대상자들에게 일정 연금액을 지급하다가 2014년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층 보장제도를 우리가 집으로 가정한다면 우리가 3층이라는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안이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바로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가 재난이나 아니면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이 3층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3층 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지금 체계를 갖춘 지 2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바로 이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 그리고 확대 실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에서 파생된 관계로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용하고 있으며 또한 또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혼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연령, 여기서 연령은 만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은 본인의 경제적 부담이 없이 국가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띠는 무상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령하는 노년층에게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연도가 과거 국민연금이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바뀌게 되면서 현재 1961년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1965년부터 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자신이 납입한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서 매월 연금을 받는 걸 말합니다. 기초연금과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는 일정액의 연금이라면 우리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령층 중 수령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 624만 명이 수령을 하고 있고 노령연금은
540만 명 정도가 수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2년도 우리 노인 인구 평균 10명 중 8명이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수령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은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 노년층의 우리가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노후의 생활비가 과연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아직 노후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당장 현재의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거나 아마 제대로 산출해 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1년 발표된 노년 최저생활비를 보면은 개인은 우리가 124만 원, 부부는 199만 원, 노년 적정생활비는 개인은 177만 원, 부부는 27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통계가 지금 3년 전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의 향상을 대비하면은 아마 차후에 발표되는 노년 최저생활비나 적정생활비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생각보다 노후 생활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어떤 소득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제가 가장 쉬운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보았던 영화 중에서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최민식 씨가 유지태 씨에게 15년 동안 감금되어서 생활하면서 군만두만 먹고 생활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군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후에 군만두만 먹고 30년을 산다면 군만두 값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군만두 값이 평균 1인분에 7,000원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루에 먹는 게 42,000원, 30일이면 12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30년 동안 군만두를 먹으면 목돈으로 필요한 돈이 무려 4억 5,36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만두 값이 앞으로 오른다는 것을 전혀 가정하지 않았고 또 2접시를 먹는다는 것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군만두만 먹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후 생활비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걸 비교하는 것이 바로 노후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OECD 평균이 14.2%, 프랑스가 4.4%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40.4%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는 매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낮을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3층 복지제도가 가장 늦게 도입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노인들은 그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프랑스의 9배 정도 높은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기 고령자인 76세 미만은 31.4%, 10명 중 3명이 노인 빈곤율에 노출된 반면 76세 이상은 52%로 2명 중 1명이 노인 빈곤율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강한 노인보다 오히려 건강하지보단 후기 고령자들이 훨씬 더 노인 빈곤율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기초연금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밖에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우리가 한 50% 정도에 해당되던 노인 빈곤율이 40%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린 기초연금,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고
어떤 기준으로 받고 얼마를 받는지를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금액 및 지급액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하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때,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단독 가구는 최대 34만 4,810원을 지급하고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을 지급합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께서 왜 부부 가구는 33만 4,810원에 2배를 주지 않고 53만 5,680원을 주느냐?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의하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각각 단독 가구가 받던 금액의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53만 5,6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소득 인정액 산출 기준액을 보면은 우리 각각의 소득에는 월급도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금융재산, 일반재산도 있고 기타 소득, 임대소득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산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 산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과와 배, 복숭아를 가지고 과일 주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각 따로 만들어 마시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만들어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믹서기에 사과, 배, 복숭아를 넣어서 갈아서 컵에서 따로 마시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주스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초연금도 내가 받는 월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기타 소득 이런 소득을 전부 소득 인정액이라는 믹서기에 넣고 우리가 갈아서 만약에 컵에 부은다고 가정한다면 단독 가구는 그게 213만 원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 인정액에 해당되는 소득과 재산이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대표적인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소득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내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차감한 것을 재산의 월소득 환산금액으로 우리가 산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저 내용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낯설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반 재산은 어떻게 월소득 환산금액이 나오는지, 금융재산은 월소득 환산금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소득 중에서 대표적인 근로소득은 어떻게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그 다음에 펀드, 주식, 채권, 보험 등 이런 것들이 전부 금융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금융재산 전체에서 무조건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라서 연 4%로 환산한 금액인 0.04를 곱하면 연간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연금의 기준이 월소득 인정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2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2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2억이 있으면 2억에서 2천만 원 금융재산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1억 8천이 남게 됩니다. 1억 8천만 원에서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은 월소득 인정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60만 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은행에 예금 2억 원을 넣으면 60만 원으로 소득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근거로 우리가 단독 가구 213만 원에 해당되는 금융재산 최대치를 계산해 보면 역산해 보면 6억 5천 9백만 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6억 5,900만 원까지 통장에 있어도 우리가 단독 가구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역산해 보면 340만 8천 원의 소득 인정액에 해당되는 역산 금액이 바로 10억 4,24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독 가구, 부부 가구의 금융재산의 최대치는 단독 가구는 6억 5,900, 그다음에 부부 가구는 10억 4,240만 원이란 걸 우리가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재산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재산이라 하면 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낼 수 있고 상가도 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뭐 모든 재산이 다 일반 재산이 되겠죠. 그런 일반 재산의 합에서 우리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념하실 것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는 본인의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부채를 뺀 일반 재산의 순재산 합계액에서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한 0.04를 해서 나누기 12개월을 하면은 월 소득 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일반 재산에서 부동산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가 표준액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울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시가 표준액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억 3,500은 제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공제입니다. 그래서 1억 3,500을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1억 6,500이 남죠. 여기에 소득환산율 0.04를 곱해서 나누기 12개월을 하면은 55만 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가 표준액 3억짜리 아파트의 일반 재산의 월 소득 인정액은 55만 원으로 환산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우리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일반 재산의 최대치를 계산해 보면 213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역산해 보면 대도시 기준으로 7억 7,400만 원까지가 일반 재산의 합계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부 가구인 경우에 340만 8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역산해 보면 11억 5,740만 원이 우리가 일반 재산의 합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근로소득의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살펴보시면 근로소득자는 우리가 11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그거에 0.7%, 70%만 소득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도 근로소득자를 오래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우리가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가장 소득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근로소득자의 기초연금을 소득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소득은 110만 원 근로소득 공제를 한 다음에 70%만 산출해서 근로소득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3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300만 원에서 110만 원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그거의 70%를 감안해서 근로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면 133만 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300만 원 급여소득자가 133만 원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단독 가구 213만 원으로 역산해서 근로소득 최대액을 산출해 보면 바로 414만 2,875원이 근로소득 최대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또 부부 가구 근로소득 최대치인 340만 8천 원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의 최대치를 산출해 보면 706만 8,571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근로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인데 여기서 기준은 세전소득임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또 금방 또 바로 또 기억에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지원 대상 재산 한도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융재산은 단독 가구는 6억 5,900만 원까지가 가능합니다. 부부 가구는 10억 4,240만 원까지가 금융재산 최대 한도치입니다. 반면에 일반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7억 7,400만 원이 단독 가구 최대치이고 부부 가구는 11억 5,740만 원이 대도시 기준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앞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단독가구는 414만 2,857원, 부부가구는 706만 8,571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이 기준은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먼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계속 달라질 수 있고 또 금융재산이 6억 5,900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일반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하나의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으로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분증 가시고 상담을 하시면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만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65세 미만자는 가서 상담을 해도 상담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바로 우리가 포털에서 복지로라고 입력을 하고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꼭 유의하실 것은 본인의 나이가 65세가 안 됐더라도 65세 이상이라고 입력해야만 결과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65세 이상으로 입력하시고 그리고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그리고 또 내가 대도시 거주인지 아니면 중소도시인지 농어촌 거주인지 그리고 내 재산은 얼마이고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 얼마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얼마이고 그리고 소득은 근로소득 얼마 뭐 임대소득 얼마 각각의 소득을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결과 보기를 하면은 20초도 안 돼서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모의 계산한 것을 바로 뒤에서 사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거주 59년인 부부 만 65세입니다. 자, 올해 59년생까지가 지금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남편 명의 시가 10억,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의 근로소득은 250만 원, 국민연금은 60만 원을 받고 있고 부인의 근로소득은 150만 원, 보유주식 평가액은 1억 원, 그 다음에 3년 된 2800c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가액은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부부도 2024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지요? 저에게 질문이 왔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분들의 기초연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주민센터에 가는 방법인데 제가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정보를 가상의 정보를 입력해 본 결과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 인정액은 340만 원이며 노인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만들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이렇게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구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실제로 아파트 10억짜리 가지고 있죠. 주식 또 1억 가지고 있죠. 부부가 근로소득 400만 원, 그 다음에 연금소득 6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지금 노년 가구 중에서 아주 상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한번 직접 제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다시 역산해 보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검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 지원 대상 계산 스텝 1으로 보면은 먼저 부부의 소득 평가액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은 250만 원, 부인의 근로소득은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각각 근로소득 기본공제 110만 원씩 차감한다고 했죠. 그러면 남편은 140만 원의 근로소득이 나오고 부인은 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70%만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남편은 98만 원의 근로소득이 나오고 부인은 28만 원에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국민연금 60만 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국민연금은
공제 금액이 전혀 없어서 60만 원 그대로가 다 소득평가액에 잡힙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근로소득 두 가지와 연금소득을 합산하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8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소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재산도 있기 때문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다시 산출해야 됩니다. 자, 부부의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산출해 보면 남편의 일반 재산의 합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5억 1,700만 원 우리가 시가 표준의 5억짜리 아파트하고 1,700만 원 차량 가격을 말한 거죠. 자, 그리고 부인은 금융재산이 주식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일반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남편 일반 재산 3억 8,200만 원과 부인 금융재산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우리가 8천만 원 이 두 가지를 합한 재산의 합계는 4억 6,200만 원이 되며 이를 소득환산율 4%로 해서 나누기 11을 하면은 부부의 재산 소득환산액은 15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소득평가액 186만 원과 154만 원을 더해서 우리가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34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봤던 숫자라고 느껴지시죠? 앞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복지로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인정액 340만 원은 2024년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340만 8천 원보다 8천 원이 적기 때문에 2024년 기초연금을 단돈 얼마라도 수령할 수 있다고 우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본인이 해당되실 때는 그냥 본인 스스로 내가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의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산출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모든 제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드리면 안 돼.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첫 번째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 지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또 부신들이 많은데 절대 무상으로 지급되는 국가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은 내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한 번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올해 탈락됐더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선정되면 받을 수가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때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재신청해서 선정되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탈락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제가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정부에서 65세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라면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만큼 자신이 받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에 하면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50% 삭감하는 좀 안 좋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주 많으면 우리가 소득평가액이 우리가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벗어나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과거에 부모의 부양은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자녀의 부양을 부모의 부양을 자녀의 부양이 아니라 국가가 부양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신이 부양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이 많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을 받으면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올라가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보험료에서 우리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연금소득은 5가지만 합니다. 5가지 연금소득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두 번째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세 번째 군인연금, 네 번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다섯 번째 별정직 우체국연금입니다. 이 5대 연금 외에는 어떤 연금도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무리 맞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5가지를 말씀드렸고, 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5가지 경우는, 첫 번째,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성질이 급해서 본인이 만 65세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나 기초연금 달라고 아무리 신청해봤자 안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1959년생까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960년 이후생은 내년 이후에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절대 국가에서 지급하는 무상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구소득 인정의 기준 초과자인 경우입니다. 단독 가구는 2024년 기준 213만 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나이가 65세에 해당됐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제가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소지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무조건 기준보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은퇴기념으로 고급 자동차를 이렇게 플렉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자동차를 고급 자동차를 뽑아서 우리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영연금 수령자와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직영연금이라 하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직 우체국 연금인데, 이 직영연금을 단 1원이라도 수령을 하신 분과 배우자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한 독소조항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80%밖에 못 받는 거,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액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50% 삭감되는 제도와 함께 이 직영연금 수령자와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령이 만 65세 도래 한 달 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주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에 연령이 만 65세 도래 한 달 전에 신고를 하시고, 두 번째,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가 기초연금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할 때 미리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딱 닥쳐서 증여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기 때문에 사전 처분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보유해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기초연금 제대로 받는 방법, 못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고, 기초연금의 대상,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현재 기준으로는 절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대로 내가 소득 하위 3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기초연금이 삭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에 있는 30에서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잘못하면
국민연금을 내가 이미 가입하거나 추납하거나 연기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늘리는 대신에 내가 반대로 기초연금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내가 도입하기 전에 꼭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모의 계산한 후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혼자 계산할 수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가면은 노후준비 전문가라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상담해서 산출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연금과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반드시 꼭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에 맞도록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3층 보장제도, 0층 보장제도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슬기로운 삶을 위해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슬기로운 기초연금 활용 방안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